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효상입니다. 예, 지난주에 4.7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후폭풍의 시작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뭐 여당,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당은 도대체 패인이 뭔가, 그다음에 또 주목받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20대의 표심이 왜 그렇게 나타났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시간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구조적인 혹은 더 큰 변화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윤영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주간 브리핑 시간에는 어떤 쟁점을 먼저 다뤄볼까요? 네,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이 한 주간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들을 정면으로 좀 다루기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한국 사회에 좀 제대로 된 정치 주간 브리핑도 좀 필요하다. 정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영 간의 싸움 그리고 그런 쪽에 좀 많이 매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정치, 어떻게 하면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정책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브리핑에서는 재보궐선거를 감싸고 있던 의제였던 부동산 불평등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의 토지 기본소득을 다뤘는데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 부동산 불평등만큼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죠.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탄소세 그리고 탄소세를 효과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방안인 탄소 배당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탄소 배당이 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탄소세와 탄소배당을 다루시겠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된 게 있었나요? 아마 별로 주목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간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지난주였던 4월 5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위한 실무에 착수한다라고 네. 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다 정확하게는 그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그 공동으로 탄소 가격 부가체계 개편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했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한 첫 회의가 2일 그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첫 실무회가 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예, 좀 사실 저로서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말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는 탈탄소 중립 혹은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작년 말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게 있는데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2050년은 모든 나라가 달성하겠다는 그렇긴 거죠. 예. 네. 어찌 보면은 그 이번 조치가 이제 정부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대통령 이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굉장히 대응들이 다 늦잖아요. 근데 이번 대응도 그 대통령 발언 이후에 즉각 나왔어야 하는 그런 대응이었을 텐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 나왔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도 다름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한국을 둘러싼 이제 전 세계적인 좀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탄소세라는 게 그 한국만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좀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처음으로 내놓은 조치가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나름 했잖아요. 화제가 됐죠. 예. 예. 근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그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전 세계의 산업계나 그런 이제 국제 정치를 좀 보는 쪽에서는 이 탄소세 부과가 미국에서도 시간 문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조치들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한창 선거 때문에 좀 바빴었던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3월 31일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총 2조 달러 규모의 기반 시설 투자 패키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조 달러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2천 한국 돈으로 2,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해 우리나라의 한 해 정부 예산이 500조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4배 한국 전체 국가 GDP보다 많은 금액을 그 경기부양책을 내세웠는데 이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 인프라 투자라고 했으니까 뭐 상하수도나 전기, 인터넷 뭐 이런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핵심은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투자가 2조 달러의 절반 이상의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인데 그 바이든 정부가 사실 이제 공약 그 대선 캠페인 때부터 공약했던 게 그 최고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 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투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법인세 증세안을 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겠다는 이제 그런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 올리는 거고 그 이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샌더스나 바이든이 뭐 캠페인할 때 최고세를 얼마나 올리겠다, 막 이런 캠페인만으로도 전 세계 좀 진보 진영이 많은 영감을 주고 좀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게 캠페인 때 증세를 하겠다는 이제 그 논의와 정부가 집권해서 진짜 증세를 할 때는 진짜 다른 차원의 논의와 진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28%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세가 이 정도로 하면은 위험하다. 근데 또 바이든 정부는 이걸로 그냥 증세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업을 어떻게 보면 살리겠다는 것이니까 경제 악영향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또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이 패키지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네, 의미 있는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라고 그 엑슨모빌이나 대부분의 석유업체들이 모여있는 그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여기가 3월 25일에 탄소세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석유업체가 탄소세를 지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일까요? 이건 좀 약간 좀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나한테 세금 더 많이 거더라라는 자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정벽해의 상황인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 물론 이들 업체들이 그냥 이제 그 무조건 탄소세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탄소세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대신에 다른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다른 그런 규제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탄소세는 지금 이 정부가 그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공약을 받아들이겠다. 또 이번 투자 패키지 안에도 포함될 것 같으니까 크게 부딪히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좀 우리의 이익과 그 부합하는 몇 가지들은 좀 들어달라. 약간 이런 맥락으로서 탄소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래도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 패키지에서 탄소세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세 증세만 해도 커다란 안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현지 미디어에서는 그 이 석유협회의 발표 이후에 그 이번 투자 패키지에 탄소세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느니 아니면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탄소세는 결국엔 논의되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사실 탄소세 그 이 체계를 먼저 선구적으로 도입한 그 지역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이미 16개 국가가 탄소세를 이미 도입한 상황이고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탄소세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탄소 배당까지도 같이 도입한 그런 국가인데요.
근데 그 유럽은 그 16개국이 도입한 것을 넘어서 EU, 유럽연합 차원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국경을 넘을 때 그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에서 생산해서 이쪽으로 수입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넘을 때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기업에게는 어찌 보면 비상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EU는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미 2023년까지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제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그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연구 영역을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언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 탄소세를 둘러싼 이제 국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정부의 주요 그러니까 관련 부처들이 연구 영역을 냈다가 소식인데, 그것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 뭐 바이든 행정부의 요 기반 시설 투자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2조 달러라는 게 아마 미국 GDP가 20조 달러 정도 될 텐데, GDP 기준으로 하면 10%를 어쨌든 투자하는 거고,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넓게 보면 이제 그린 뉴딜에서 주장하는 그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비롯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공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고, 그걸 투자하려면 도대체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 어쨌든 숙제이자 어쨌든 방향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한국은 예,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안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만 견주어봐도 예, 너무 그렇죠. 안이하고 예. 좀 뒤늦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국내에도 탄소세 논의는 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탄소 배당과 결합된 탄소세 논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그런 법안도 있습니다. 딱 한 달 전인 그 3월 11일에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탄소세 법안과 탄소 배당 법안을 각각 하나씩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또 마침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도 10년이 된 예,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야, 네, 세월 빠르네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좀 발의를 했었었는데요. 조금 저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 게 그 이게 한 달 전에 발의됐지만 물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별로 그 국내에서 별로 논의가 지금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뭐 별로 얘기를 들어본 게 없어요. 뭐 예, 토론회를 하긴 했었는데 그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말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또 감안할 때 그 이게 논의되는 국회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거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제일 바쁜 상임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세법이 연말에 많이 바뀌고 막 그런 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제일 바쁜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 이 탄소세와 탄소 배당 법안이 다시 언제 법안 심사가 이뤄질까 이게 굉장히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제적인 그런 이제 상황 그 흐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법안이 그냥 사장돼 있기에는 좀 그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 법안이 발의되려면은 국회의원 총 10명 이상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분 의원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총 11명의 그 의원들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 상당수의 정당들이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모아가지고 발의를 했다고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도 부동산 불평등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고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올리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으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에너지 전환을 하는 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R&D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방법들도 당연히 의미는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도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여야 돼요.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그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조세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측면은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이 국가에서 그 기반 산업 혹은 전략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 배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또 이제 큰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국가 경제를 망치자는 것이냐 뭐 이런 예, 자기가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하겠죠.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반대 근거는 저소득층이 그 에너지를 지금도 사실 기름 뭐 유가에 대한 부담이나 예를 들어서 생계형으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쓰는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난방비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뭐 난방비 뭐 전기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부담인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똑같이 역진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그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커다란 이제 반대의 근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반대 근거들을 상쇄할 만한 대응 수단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대응 수단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탄소 배당입니다. 탄소 배당은 탄소세로 부과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인데요. 왜 똑같이 나눠주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나눠주게 그렇죠. 되면 예.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더 낸 세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인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이런 방식의 그 법안을 그 용해인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럽의 16개 나라가 탄소세가 그 도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도입되어 있는 나라라든지 앞으로 탄소세 도입 전망 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게 유럽 국가들은 그 16개 국가들이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OECD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한때는 뭐 신자유주의 천병이라고 불렸던 이제 IMF조차도 탄소세 도입을 좀 각국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탄소 규제에 관련된 국제적인 그 규제 표준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확대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물론 여러 국가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스위스의 사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처음 탄소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부과했을 때는 그 탄소 그 1톤당 그 12 스위스 프랑이라는 좀 상당히 좀 낮은 세율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12년 동안 그 이 제도를 탄소 배당과 연계하면서 그 이제 탄소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을 그 처음에 이 정도 부과해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별로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봤어요. 올리니까 이제 좀 더 상당히 좀 줄었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더 올려봤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세율인지를 이제 가늠해 보면서 이제 탄소 세율을 갖다가 변경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12년 동안 무려 7배나 그 탄소세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그 탄소 배출량을 좀 줄였고요. 물론 스위스도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용 그 탄소 배출 그 연료에만 이제 부과하고 교통 부분에는 부과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난방용 쪽만이라도 상당히 그런 줄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오랫동안 상당히 부과하긴 했어도 이 탄소세율의 그 변동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 기간 동안 탄소세를 7배나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 탄소 배당이 있다고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한국에 제출되어 있는 안에 따르면 뭐 세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배당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1톤당 그 8만 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냐면은 IMF가 각국 정부에 권고했었던 그 안이 그 1톤당 $75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비슷한 수준. 제법 높은 편인 거죠, 이게. 예. 근데 인제 이 처음부터 8만 원을 바로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 2021 년도 이제 빠르게 통과되면은, 올해부터 만약에 통과되면은 그 올해에는 톤당 4만 원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려서 2025 년도까지는 이제 8만 원 정도를 이제 그 도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7억 8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 네. 한국은 지금 거의 뭐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릴 네. 정도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한 4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이게 물론 아마 2025년도면 7억 8천만 톤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 톤당 8만 원이 부과가 되면은 총 57조 원의 재원이 이제 그 마련이 됩니다. 이 57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은 월 10만 원 정도는 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이 됩니다. 근데 요 탄소세, 탄소 배당과 관련해서 그 뭐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모두에게 똑같이 배당하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른바 이제 취약층에게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인제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왜 탄소세를 거둔 돈으로 기본소득을 해야 돼. 이건 기본소득론자들이 다 너무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세로 거둔 재원은 말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취지에 맞게 쓰이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인제 그렇게 쓰이게 되면은 저소득층에게까지도 거둔 그런 이제 에너지 부과금을 에너지 세금을 그 상당히 그린 뉴딜의 추진 주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상황에서 돌이 이 주장을 이제 적용해 보면은 저소득층에게 받은 돈으로 재벌한테 쓰이게 되는 네. 이상한 상황이 노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린 뉴딜에 써야 할 돈은 또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세로 거둔 재원은 그 모두에게 배당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자기가 더 낸 탄소세를 적게 세금보다는, 내겠죠. 예. 네, 받는 배당금이 많으니까 더 적게 쓰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은 아무래도 인센티브에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순수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또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자연스럽게 또 순수혜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탄소세를 기본소득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물론 그렇죠. 예. 네.
기본소득, 그러니까 저나 안효상 선생님이나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기본소득 사회에서도 탄소세가 핵심 재원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소득을 하려고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탄소세는 기본소득 사회가 되더라도 핵심 재원, 중심 재원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적을 달성해서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은 재원이 없어지게 되는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것이지 기본소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적정한 수준의 세율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탄소 배당과 연계한 탄소세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이 약간 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진보적인 쪽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별로 못 믿잖아요. 근데 예. 믿을 만한 좀 레퍼런스를 또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레퍼런스가 뭐냐면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여기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성명을 내셨어요.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의 경제학자분들도 계신데, 이 5가지의 탄소세 탄소 배당과 관련된 성명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성명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탄소세는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수단이다 라는 게 선언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경제학자다운 표현이네요. 네, 왜냐면 세금을 부과해야지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5번째 이제 얘기인데요. 성명서의 5번째 조항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탄소세 증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탄소세로 얻은 재정 수입 전액을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돌려주게 되면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국 가계의 대다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보다 탄소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탄소세도 적절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낸 그 성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진보적인 쪽이나 어떤 한쪽 진영의 입장이 아니라 그 경제학자들의 학문적인 그런 경제적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하는 탄소세와 탄소 배당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일단 그 탄소 배당이라는 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되는 거지만 주요한 기본소득은 아니다. 사실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소멸하는 게 사실은 좋은 재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자기 목적이 되려면 어떤 탄소세를 높여야 되고요. 일정한 비율까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 지속 가능성 표현하는데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근데 배당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뭐 효과적인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그 이 경제학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한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